네, 복잡한 투자를 쉽고 명쾌하게 투자의 재발견. 안녕하세요, 용경빈입니다. 자, K방산 ETF의 성장세가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올해가 반밖에 오지 않았는데도 벌써 세 자릿수의 성장률로 이 압도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자, 방산 ETF 그 인기의 기반이 뭘까요? 오늘의 주제를 강수민 캐스터와 함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올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장 핫한 키워드 중 하나, 바로 방산입니다. K방산에 대한 투자 열기는 계속해서 뜨거운데요. 드디어 오늘 방산 ETF 이야기를 나눌 차례입니다. 현재까지 국내에 상장된 방산 ETF는 7개입니다. 수익률은 물론이고 7개 방산 ETF의 순자산 또한 6개월 만에 4배로 커졌습니다. 또 이르면 이달 중으로 2개 ETF가 이렇게 더 상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방산 ETF를 구성하고 있는 방산주들의 수익률도 엄청납니다. 현대로템은 올 들어 무려 250% 넘게 뛰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 코스피에서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풍산도 153%, 한화시스템의 경우에도 128% 오르고 있습니다. 방산 섹터가 올해 들어 이렇게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배경에는 바로 전쟁이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장기화되고 있고 미중 패권 분쟁은 물론 최근에는 중동의 긴장도 고조됐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동맹국의 방위비 증강을 요구하고 있고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 증액에 나서는 흐름입니다. 방산 ETF, 지금이 고점인 것인지 과열이 식는 구간이 찾아오진 않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상반기 ETF 전쟁의 승자, 방산 ETF, 이 하반기에도 브레이크 없이 계속 달릴 수 있을지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지금부터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K방산 ETF, 지금이 투자 적기일까요? 자, 투자 전략 오늘 함께 세워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리서치 최창규 본부장님과 그리고 한화자산운용 ETF 사업팀 박지환 과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최 본부장님은 2주 연속 뵙니까 더 반갑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을 넘어서 이제 방산업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네, 더 넓어졌네요. 네. 자, 첫 번째 질문 좀 먼저 드려볼게요, 그러면. 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뭐 좀 전에 이제 주제 화면에서도 만나보셨지만 방산 ETF, 미래에셋과 한화 모두가 100%가 넘는 100에서 거의 250%가 넘는 수익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어마어마한데 어떤 점들이 투자자들을 이렇게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요? 크게 보면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 포인트는 방위산업은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나는 산업이 아니었습니다. 즉 군대에 납품해야 된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안정된 수출, 안정된 매출처는 있지만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좀 답답한 산업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산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것은 결국은 뭐니 해도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꼽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과정에 골드 가격도 많이 올랐거든요. 골드 가격 오른 이면을 살펴본다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의 불안 심리가 골드로 쏠렸고 네. 그리고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공격해야 된다라는 심리가 방위 산업으로 쏠려서 굉장히 큰 수익률을 기록했다라는 점이 첫 번째 포인트로 꼽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람들의 불안감을 느끼게 했는데요. 끊이지 않습니다. 아니 좀 잠잠할 만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잠잠할 만하면 이란 이스라엘 전쟁을 하고 그런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네. 더 이상 미국은 세계의 경찰 노릇을 안 하겠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또 방위산업에 대한 잠재적 수요로 작용을 했고요. 네. 마지막으로 산업이 너무나 가파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과거에 저도 군대를 육군으로 근무를 했지만 네네. 그때는 뭐 소총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드론 그리고 사이버 우주 전쟁 그리고 제가 오늘 회사에서 나오기 전에 제 메신저가 해킹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보안 이런 것들이 방위 산업과 결합하면서 이제 방위 산업은 구태의연한 산업이 아니라 최첨단 산업이다. 라는 이미지가 더 씌워지면서 방위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킹으로부터는 안전하셨습니까? 아유,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제정신으로 방송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군요. 네. 자, 이번에는 박지환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점들이 이렇게 매력적이었을까요? 네,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투자자분들로 하여금 네.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아무래도 방위 산업이 과거에는 좀 내수 위주의 산업이었던 반면에 이제 2022년
대규모 수주를 통해서 아무래도 수출 산업으로 좀 변모했다는 점이 네. 가장 큰 투자 포인트였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방위 산업들이 뭐 앞서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나라 방위사업청 대상으로만 이제 매출을 일으키던 그런 산업이었기 때문에 매출처 자체가 다양하지도 못했고 또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낮았던 산업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점차 2022년 폴란드 대규모 수주를 통해서 해외 수출 시장이 열리면서 그리고 또 이제 폴란드뿐만 아니라 뭐 루마니아, 중동 지역까지도 이제 수출을 넓히고 또 향후에 기대해 볼 수 있는 수출처가 뭐 미국이나 캐나다 그리고 또 뭐 페루 같은 북중미, 남미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성장이 나온다는 부분이 투자분들에게 굉장히 좀 큰 투자 포인트로 여겨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2022년 전에는 오히려 수출 비중이 한 10% 미만이었던 반면에 그 이후에 가장 최근에는 거의 50%까지 올라왔습니다. 오, 그렇기 30%가 넘게 늘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출 비중이 아무래도 늘어났다는 점이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가장 큰 투자 포인트였다고 저희 좀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영업이익률만 봐도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뭐 35%에서 40%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대비해 보면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도 있고 또 제조업이란 걸 또 감안을 해본다면은 10% 엄저리에서 이제 제조업 영업이익률이 나오는 반면에 방위산업은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좀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요인들이 숨어 있었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면 좀 방산주 업종이 약간 주춤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살짝 주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세계적으로 보면 또 국방비 지출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방향 자체 업종 성장세라는 건 우리가 계속 이 모멘텀을 좀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일까요? 결국은 그 모멘텀을 유럽에서 찾고 있습니다. 예. 여태까지 유럽은 나토 회원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떻게 보면 미국의 방위 우산 속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우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산을 필 필요가 있을까요? 남이 펴주는데 우산을 펼 필요가 그럼요. 없었기 때문에 우산에 대한 투자를 안 했었습니다. 과거 유럽, 특히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방위 산업의 강국이었습니다. 네. 아직도 프랑스의 라팔 1999년에 만들어 놓은 비행기거든요. 네. 아직도 성능이 KF-21이랑 비슷합니다. 와. 그 정도로 강했던 국가였는데 너무나 미국의 우산이 따뜻했기 때문에 첫 번째 투자를 안 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기술 개발을 안 했습니다. 음. 근데 이제 드디어 우산이 사라졌기 때문에 저는 유럽에서 특히 프랑스나 독일 최근에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이 발발하고 있는 북유럽을 중심으로 이제는 우리도 방위산업 투자를 늘려야 된다. 그리고 기술 개발해야 된다. 그런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유럽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형성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뭐 방금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유럽, 중동 네. 이쪽뿐만 아니라 뭐 남아메리카, 남미 이런 쪽도 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다행스럽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요. 다행스럽게도 방위 산업의 매출은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아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과장님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K방산의 경쟁력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네, 이제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아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방산의 경쟁력 이제 두 가지를 꼽아보자면 이제 첫 번째는 아무래도 가성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생산 능력과 뭐 빠른 납품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성비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다는 장점이고요. 네. 그리고 뭐 동일 레벨의 무기와 비교를 해보자면은 성능은 거의 비슷한데 이제 가격은 뭐 60~70%, 뭐 많게는 절반까지도 한국 K방산이 좀 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좀 재정이 한정된 국가나 아니면 방위비 자체가 좀 경제적 여유가 없는 국가들의 하여금 그런 점이 좀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산 능력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방위비를 축소하고 공급망을 좀 축소해온 이런 기조가 이어졌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기조가 이어졌고 우리나라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네. 이런 공급망이나 생산 시설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래도 빠른 그 생산이나 아니면 빠른 배송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강점을 갖게 되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2022년 폴란드 대규모 수주를 저희가 받았을 때 네. 이제 K방산의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기를 인도한 시점에 이제 매출이 인식이 되거든요. 근데 그 인식 시점을 보면은 2024년 2분기, 3분기였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 거의 2년 남짓 해서 무기들을 인도를 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국이나 유럽 방산 기업들이 뭐 4에서 5년 정도 걸리는 거를 감안하면은 우리나라의 그 K방산의 생산 능력이 얼마나 좀 우위에 있는지를 좀 체감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뭐 우리나라는 2년 만에 하면 그게 거의 반 이상을 줄인 거잖아요. 네, 속도를. 굉장히 빠르다고 보시죠. 빠르네요, 확실히. 네. 우리나라입니다. 네. 빠른 대한민국. 네. 자, 그런 데다가 또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또 이 방산 4대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 컨트롤 타워까지 좀
잘 지휘해달라 이런 또 메시지를 남겼는데 네. 야 이런 만큼 방산주에 대해서 투자를 계속 하고 싶어요. 네. 뜨거우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너무 이미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네. 이거 지금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들어가도 되나? 고점 아니야? 네. 이런 또 걱정이 생기는 게 현실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네. 저희 업계에서는 또 새로운 방산 ETF가 상장을 하게 되면 예. 이미 산업적인 성숙도는 어느 정도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업계의 선두권이 플러스 방산이었고 그 다음이 타이거 방산 네. 이런 식으로 업계의 흐름이 흘러갔는데 겸손하신 거군요. 네. 이제 또 다른 방산 ETF가 나오면 이미 방산은 어떻게 보면 과투자 상태 아니야? 뭐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드리면 어찌됐건 한국 방산은 수주 산업이에요. 네. 수주라는 것은 우리가 뭐 폴란드가 됐던 또 새로운 나라가 됐던 인도네시아가 됐던 수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수주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예측하기 어려워요. 물론 예측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예측할 수가 없고 과거 조선주를 봤을 때에도 또 잠잠하다가 수주하게 되면 또 주가가 오르고 잠잠하다가 수주하게 되면 또 주가가 오를 수 있으니까 일단 수주 모멘텀을 기다리면서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방산을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최근 방산은 한두 푼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무기 개발이라든지 사이버 전쟁 개발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돈이 들어가는 일종의 장치 산업이 돼버렸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아무나 못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네. 자본력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네. 기술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오는 일종의 해자와 같은 그런 영역이 돼버렸으니까 한국 방산의 장기적인 성장성을 믿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길고 크게 봐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런데 과장님, 또 아이러니하게도 방산은 어디선가 전쟁이 일어나야 들썩이는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중동 사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방산 수요도 혹시 함께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이 또 생깁니다. 사실 이런 질문이 저희가 이제 세미나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이제 방위 산업 자체가 뭐 종전이 되거나 휴전이 되면은 수요가 줄어드는 게 아니냐, 네. 그래서 주가가 이제 빠지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전쟁이나 종전이나 휴전 이슈로 주가가 좀 흔들릴 때가 오히려 기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건 이제 과거의 사례를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방위 산업 자체는 정부와 기업 간의 이제 거래다 보니까 B2G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의 방위비에 굉장히 좀 직결되는 요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좀 준비한 차트를 보시면은 네. 그 차트에서 좀 보셔야 될 게 이제 이 차트 자체는 이제 매해 전 세계 방위비가 해마다 얼마나 증가하고 줄어드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차트인데요. 네. 2000년대 보시면은 아프간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 그리고 뭐 2010년대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이나 뭐 중동 분쟁, 남중국해 분쟁 같은 이슈들, 그리고 또 굵직굵직한 전쟁이나 분쟁이 있을 때마다 그 이후에 뭐 짧게는 5년, 길게는 한 8년 정도 방위비가 쭉 증가하는 사이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2020년대 이제 러어 전쟁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시작됐고 또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얼마 전에 또 파키스탄이나 중국이 또 싸웠죠.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최근에는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빈도수 자체도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사이클을 봤을 때 그거랑 비슷한 추세를 이어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차트에서 보시면은 이제 주황색 부분이 유럽의 방위비 증가분 추이인데요.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는 거의 증액이 없다가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굉장히 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나토에서 또 방위비를 GDP 대비 5%까지 늘리겠다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유럽의 방위비 증가분 그 비중 자체가 저희는 더 늘어날 수 있고 또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산을 펴는 거죠 이제.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과 거의 네. 일맥상통하고요. 아무래도 이런 방위비 추세가 이어진다면은 무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뭐 휴전이나 종전 이슈가 나오면은 그때 오히려 또 기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말이죠, 본부장님. 저희가 네. 지금 보면 네. 방산 시장도 이게 뭐 나라마다 각자의 특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 다 똑같진 않을 거고 환경도 네. 다를 거고 네. 상황도 다를 거니까요. 어떻게 좀 나눠볼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좀 접근하시면 좋을지 좀 네.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좋은 질문이고요. 네, 실제로 방산이라는 이름으로 ETF를 검색하게 되면 네. 크게 세 지역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K방산, 한국방산, 그리고 최첨단 무기의 집합체, 미국방산, 네. 그리고 한국, 미국, 유럽을 합친 글로벌 방산. 그리고 아마 모 운용사에서 이제 유럽 방산만 또 떼서 하나의 또 섹터로 ETF를 준비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예. 크게 보면 한국 방산, 미국 방산, 글로벌 방산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한국 방산은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성비, 예, 그리고 또 기술력도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기술력은 물론 미국만 못하지만 유럽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기술력이 올라왔으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성능은 유럽산을 능가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미국과 유럽의 틈새 시장 정도에 한국이 자리하고 있다. 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미국산은 좋아요. 그렇겠죠. 좋아요. 역사가 일단 다르니까요. 네, 좋아요. 최첨단이고요. 예. 최근에 벙커버스터라는 미사일 네. 들어보셨죠? 그럼요. 좋아요. 이란이 난리가 났습니다. 네. 비쌉니다. 너무 비쌉니다. 예. 너무 비싸기 때문에 미국산 무기는 함부로 갖다 쓰기가 네. 재정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또 미국산 무기의 특성이 뭐냐면 미국산 무기는 미국산 무기끼리 또 그 유니언 즉 협력체를 형성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산 전투기에 미국산 미사일을 써야지 미국산 전투기에 뭐 한국산 미사일을 쓴다든지 유럽산 미사일을 써버리면 통신이 에러가 나거든요.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국 제품을 좀 세트로 쓸 수 있게끔 예. 그렇게 완성된 조합체가 미국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애플의 있습니다. 냄새가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오핀 네. 네, 기억나시죠? 그렇죠. 네, 그런 능력치를 네. 미국산 무기들은 갖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글로벌은 결국은 미국과 한국을 합치고 유럽을 합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빠진 나라가 있습니다. 전쟁의 왕. 어느 나라 있을까요? 뭐 프랑스 이스라엘. 쪽 아닙니까? 아, 이스라엘. 예, 네네네. 그래서 글로벌 방산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한국 방산, 미국 방산, 유럽 방산 네. 그리고 이스라엘 방산까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글로벌 방산이 좀 약간 이상적인 조합처럼 보이겠지만 네. 너무 이제 한 뭉뚱그리로 모았기 때문에 좀 방산의 특성은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한계점을 지니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 안 드린 게 유럽 방산인데 네. 유럽 과거에는 너무나 좋았어요. 그랬겠죠. 혹시 라팔 삼행시 들어보셨나요? 그게 뭡니까? 라- 잘 못 들어봤는데요. 예. 그 라 한번 해주시겠어요? 라파라. 라파라. 팔렸니? 뭐였습니까? 네. 아니요. 네. 라팔이 개발하는데 돈이 되게 많이 들었고요. 예. 그리고 최첨단 전투기예요. 네. 근데 유럽밖에 안 씁니다. 오. 결국은 세계적인 범용성이 예.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유럽은 자국 무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본다면 약간 폐쇄적인 방산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국가별로 한번 네. 저희가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두 개 자산 운용사 되게 말씀 주실 분들이 나와 계시지만 네. 자산 운용사들은 국내에서 지금 방산 ETF를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우리 강수민 캐스터가 준비를 했습니다. 핵심 1부 컷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핵심 1분 컷에서는요, 국내 상장된 방산 ETF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드리긴 했습니다만 국내 방산 ETF는 총 몇 개일까요? 국내 방산 ETF는 총 7개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올해 수익률 보시는 것과 같이 엄청납니다. 특히 수익률 1위, 2위를 달리고 있는 플러스 K방산과 타이거 K방산 우주 ETF가 무려 150% 넘게 뛰고 있고요. 두 종목은 올해 국내 상장된 전체 1,000개 가까이 되는 ETF 가운데서도 수익률 1, 2위를 기록했습니다. 솔 K방산 ETF도 112%, 플러스 글로벌 방산은 63%, 타임폴리오 글로벌 우주테크 방산 액티브 ETF는 22% 오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150%가 넘게 질주하고 있는 대표 방산 ETF 2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수익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플러스 K방산 ETF는요, 한화자산운용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에 상장됐고요. 한화자산운용 ETF 중 순자산이 1조 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올해 들어 국내 전체 ETF 가운데서 순자산 증가액도 2번째로 많았고요. 구성 종목도 살펴봐야겠죠. 플러스 K방산 ETF는 11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대로템 비중이 가장 높고요. 20%를 현대로템에 투자하고 있고, 이어서 하나오션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7%씩, LIG 넥스원도 16%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률도 조금 더 자세하게 볼까요? 1년 기준으로는 186% 뛰고 있고요. 연초 대비 152%, 또 최근 6개월 동안에도 132%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함께 수익률 150% 기록하고 있는 타이거 K방산우주 ETF도 보겠습니다. 미래에셋 자산 운용에서 운용을 하고 있고요. 2023년 7월에 출시됐습니다. 순자산은 2,400억 원 정도고요. 이 순자산은 앞서서 살펴봤던 플러스 K방산 ETF가 거의 5배 정도 더 큽니다. 타이거 K방산 우주 ETF에는 어떤 종목들이 담겨져 있을까요? 12개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LIG 넥스원이 24%, 현대로템이 2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4%, 한국항공우주가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률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최근 3개월간 54%, 6개월간은 143%, 또 올해 들어서는 150% 급등하고 있고요. 1년 기준으로도 140%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내 대표 방산 ETF 2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봤는데요. 2025년 하반기 방산 ETF들이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쭉 살펴봤는데요. 보면 아마 보셨겠지만 지금 두 운용사의 차이가 분명히 느껴집니다. 어떤 네. 거냐면 한화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국과 글로벌 시장으로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한국, 우주 그리고 네. 미국까지 이렇게 네. 좀 포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조금 전까지는 사실 이제 두 분께서 두 자산운용사를 서로 좀 이렇게 치켜 세워주시는 겸손한 모습을 좀 보여주셨지만 제가 여기서 좀 불을 붙여보려고 합니다. 한화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상품은 사실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ETF가 지금 유럽 시장까지 포함이 돼 있는데 왜 그렇게 좀 특정 짓지 않고 넓게 보는 거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일단 저희가 운용하고 있는 상품을 좀 말씀드리자면 네. K방산에 투자하는 플러스 K방산 ETF가 일단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과 유럽에 동시에 투자하는 플러스 글로방산 ETF가 있어서 이제 2가지 방산 상품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방산 ETF 같은 경우에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미국과 유럽에 동시에 투자하는데 5대5 비중으로 투자를 한다는 게 좀 포인트입니다. 예.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유럽의 성장성과 이제 미국의 안정성을 좀 같이 가져가자 이런 컨셉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앞에서 본부장님도 설명을 해주셨고 이제 미국 방위 산업들을 좀 많이 아시기 때문에 제가 유럽 방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유럽 방위 산업도 이제 K 방산과 비슷하게 성장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지역의 방위 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럽 방산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기업들은 뭐 독일의 라인메탈이나 라인메탈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리고 또 그 외에 이제 프랑스의 탈레스 그리고 또 스웨덴의 사브 같은 기업들이 이제 대표적이고요. 예.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이제 BA 시스템 같은 영국 기업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런 유럽 기업들이 이제 유럽의 재무장이나 아니면 나토 방위비 증액 같은 이슈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반면에 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변동성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주가 상승률과 변동성을 약간은 상쇄할 수 있게 이제 미국을 섞어가지고 약간의 그 변동성을 잡았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좀 변동성이 작고 또 가치주 성격의 느낌을 좀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로키드 마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배당률 자체가 2% 이상 나오기 때문에 뭐 S&P 500이 1%대 배당을 지급하는 걸 좀 감안을 해보면은 그만큼 또 돈을 좀 꼬박꼬박 벌고 있고 네. 그다음 변동성도 낮은 가치주 성격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서 저희는 이런 컨셉으로 이제 두 지역을 섞은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좀 안정성과 투자의 이 밸런싱을 좀 잡았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또 그동안은 K방산의 주요 수출국이 유럽이었는데 최근에 좀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중동이 주요 수출국 중 하나에 포함이 됐는데 그 이유도 좀 궁금하고요. 향후에 저희가 좀 주목해봐서 봐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유럽향 수출이 굉장히 K방산의 비중이 컸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2022년에 그 폴란드 대규모 수주가 나오면서 좀 그런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뭐 최근에 뭐 올해 초만 해도 이제 폴란드에서 수주도 이어갔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트럼프 젤렌스키 회담을 통해서 아무래도 유럽 쪽에서 수주가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많이 주가에 좀 작용을 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해가지고 이제 시선을 좀 중동 쪽으로 옮기는 게 어떨지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동 쪽을 좀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대표적으로 이제 노후화된 무기 수요가 이제 발생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같이 이제 자주포나
전차를 만드는 그런 수요들이 아무래도 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과거에는 현대로템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독일산 엔진이나 변속기들을 사용을 하면서 수출을 할 때 승인을 이제 독일한테 받았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국산화를 통해서 사라지게 되었기 때문에 수출에 좀 용이하다는 측면이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외에도 또 말씀드리면 올해 초에 UAE 방산 전시에 참여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현지에서 테스트를 같이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실전이나 아니면 뭐 테스트적인 성격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우디 같은 경우에 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합작법인 얘기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 쪽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을 좀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LIG 넥스원인데, 최근에 아무래도 이스라엘과 이란 이제 전쟁이 있으면서 방공무기 체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역시 LIG 넥스원이 강자기도 하고, 이미 이제 중동 쪽으로 뭐 사우디, UAE, 이라크에 이미 천궁2라는 아이템을 납품을 했습니다. 네. 수출을 성사를 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레퍼런스를 많이 쌓아놓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천궁2의 다음 무기인 엘셈이라는 무기에 대해서도 요 세 국가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또 수주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항공우주인데, 여기도 역시 이제 사우디랑 UAE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UAE 사령관이 한국에 와서 직접 이제 KF-21 앞으로 나올 무기인데, 이 시제품을 직접 타고 이제 운행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아직 시제품인데 직접 타볼 정도면 얼마나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지 매력이 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이제 아무래도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예. 탔다는 의미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사우디 역시도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있어서 KF-21에 대해서 좀 도입을 논의 중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랑 이제 내년까지 해서 중동향 수출이 나올지 한번 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점들을 좀 주목해 보시면서 자,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께 네. 또 좀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나토가 국방비 예산을 늘렸다. 그런데 그 돈을 어디다 쓰느냐가 결국은 중요한 거잖아요. 네. 유럽이 뭐 지금 유럽산 무기를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그 무기를 쓰자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네네. 그렇게 보면 우리 K방산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꼭 좋은 소식이라고만 생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예. 투자자 입장에서 좀 당연한 결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AI 반도체가 중국에 수출이 되나요? 미국에 있는 AI 반도체들이? 잘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예. 결국은 AI 반도체가 그 나라의 핵심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아하. 그런 거거든요. 방산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 결국은 방산이라는 것도 그 나라의 그 지역의 핵심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서 하자. 남의 손 빌리지 말자. 뭐 최근에 뭐 독일의 라인메탈 엔진을 썼다든지 그랬던 우리나라의 방산 무기들이 이제는 국산화를 성공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유럽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허. 특히 유럽은 과거에 지리적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예. 한 덩어리로 방산을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다가 최근에는 자주국방이라는 기치 하에 그것을 더욱더 강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방위 산업은 우리가 그냥 물건 하나만 아니면 전차 한 대만 수출하고 끝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는 막대한 운영비, 부품비, 그리고 또 소모품비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뭉쳐져 있는 유럽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품 공급망 그리고 안정적인 수급 그리고 자기 유럽 지역의 자주 국방 이런 기치 하에서 예. 하나로 뭉쳐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이니까 우리가 거기다 대고 아이 제발 우리 무기 좀 써줘 그러면서 끼어들 수 있는 여력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래서 유럽이 이렇게 자주 국방으로 가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쩔 수 없는 K방산의 입장에서는 좀 불가피한 내용이다. 네. 그렇지만 K방산의 저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다른 지역을 찾으면 되거든요. 아, 그렇죠. 네. 예, 유럽 외의 시장들을 찾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럽에서 폴란드에서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동남아라든지 중동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진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유럽 좀 눈물을 머금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리고 또 남자답게 예, 다른 지역으로 과감하게 나가는 것이 예. K방산의 위력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K방산 같은 경우에는 타이거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는 방산에 국한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최근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효과적이었던 전쟁 무기가 드론이었지 않습니까? 예. 드론이 날려면은 그냥 드론 모터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GPS, 위성 그리고 그 자기의 위치를 파악하는 뭐 자기 위치 보정 장치 이런 네. 것들이 결합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방산 이거 하나 보지 말고 또 우주 산업까지 같이 본다면 좀 더 큰
영역을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그 부분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아까 이제 한화자산운용의 ETF 상품을 굉장히 묵묵히 들어주고 계셨거든요. 네네. 근데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이제 아니야, 사실 우리 게 더 짱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어떤 점에서 이제 네.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그런 점을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까? 참고로 저희는 예. 유럽 방산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국 방산과 겹치는 게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한국 방산이 갖추지 못한 무언가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유럽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네. 그래서 미국으로 갔던 겁니다. 그러면 미국으로 간다면 미국 방산은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 미국 방산의 차이점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AI 산업입니다. 팔란티어로 대표되는 미국 방산의 모습을 본다면 전통적인 땅에서 굴러댕기고 또 미사일로 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교한 데이터 그리고 사이버 AI 산업까지 결합된 복합적인 산업의 성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예. 방산 하나만 투자하기보다는 방산 그 무언가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켓 기술이라든지 위성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사이버 보안 기술은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화성 갈 때 언젠가는 화성에 가겠죠. 예. 화성 가는 그날이 온다면 그 기술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방산에 그리고 또 전쟁이라는 어떻게 보면 신스탁이거든요. 네. 신스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죄악적인 주식. 근데 이걸 넘어서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우주 산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영역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타이거 ETF에서는 방산에 국한하지 않았고 방산과 우주를 같이 결합했고 그리고 또 최첨단 기술이 결합되어 있는 미국까지 미국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차별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또 엊그저께 그 스페이스X의 그 가치가 또 550조에 이른다는 네네. 그런 기사도 같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네. 자, 미국은 분명히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네. 이제 시간 관계상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이 생각하시는 방산 ETF 투자의 전략을 한 줄로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부터 먼저 한 줄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소리 없는 아우성 방산에 투자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 없는 아우성. 네.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결국은 소리가 없다라는 것은 네. 평화롭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평화일수록 좀 더 방산에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오히려. 네, 해석이 더 좋죠. 그러네요. 네, 저는 드라마의 한 대사인 줄만 알았는데요. 네네네. 자, 이번엔 박지환 과장님께서 한 줄 정리 요약 한번 좀 해주십시오. 네, 저는 아직도 나올 게 많다. 주도주는 오른쪽 어깨에서 내려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른쪽 어깨 어떤 의미인지 좀 구체적으로. 사실 아직도 저희는 좀 갈 길이 남아 있다고 좀 보고 네. 있고요. 사실 뭐 아직도 수주 나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은 상태고, 뭐 제가 중동도 말씀드렸지만 뭐 26년, 27년까지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뭐 미국이나 남미 지역도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나올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명실상부한 사실 올해 주도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년까지도 영업이익률 성장이 이제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정말로 시세가 죽을 때까지는 갖고 있어라, 보유하고 있어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말씀 들으니까 방산은 여전히 매력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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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Q&A가 저희가 남아 있는데요. 강수민 네. 캐스터가 좀 첫 번째 질문부터 좀 해주시죠.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방산 ETF에 꼭 들어가야 할 종목, 좀 믿고 투자할 만한 종목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라는 시청자분이 계셨는데 본부장님 한번 답변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아무래도 방산에서 특히 하늘을 날아다니는 쪽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본다면 예. 드론 모습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드론에 피해가지고 그 병사들이 막 공포에 떠는 모습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와 전쟁의 양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네. 옛날에는 뭐 전차가 밀고 들어가서 좀 대규모 화력전 중심으로 했다면 이제는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정밀 타격을 한다든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교환비라고 그러거든요. 비싼 전차 한 대로 피해를 주는 것보다 작은 드론 한 대로 피해를 주는 교환비가 훨씬 높은 드론 쪽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예. 그래서 찾아보니까 미국에 그런 업체가 있더라고요. 에어로바이러먼트라는 회사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티커가 AVAV예요. 네, 오늘 증권사 리포트도 하나 나온 걸 보면서 네. 저의 심리를 읽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예. 이 업체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바로 두 번째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 관련주들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내려갈 일만 남은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과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많이 올랐다고 사실 좀 매도하기는 아쉽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만약에 수주가 더 이상 안 나오다든지 아니면 뭐 실적이 좀 안 나오다든지 이런 사유가 되면은 매도 사유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순히 많이 올랐다고 매도하는 건 사실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주가라는 게 사실 이제 실적과 밸류에이션의 곱인데 이제 K방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 오를 때, 주가가 오를 때 실적이 같이 오른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적으로 증명하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밸류에이션 자체는 막 엄청나게 비싼 편은 아닙니다. 네. 뭐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K방산과 비교되는 유럽방산과 밸류에이션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 내년 기준으로 했을 때 유럽방산이 30배 정도 나오는 반면에 K방산 같은 경우에는 20배 초반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갭을 봐도 아직까지 막 그렇게 비싸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룸이 좀 남아 있다. 저희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굉장히 매력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두 분의 말씀을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ETF 리서치 최창규 본부장과 그리고 한화자산운용 ETF 사업팀 박지환 과장님 도와주셨고요. 말이 안 나옵니다. 자, 강수민 캐스터 오늘 또 이렇게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